제가 그 발표 그 제목은 태계 이황 인격미학의 심미자유입니다. 이 논문 제목을 먼저 정할 때 그 태계 선생에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미학뿐만 아니라 이제 서예 쪽에 좀 관련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미학이라는 용어가 과연 성립이 되느냐? 되게 이제 사상이나 철학 쪽에 하시는 분은 이걸 좀 이해를 못하, 유가미학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미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있는데 원래 그 미학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미입니다. 근데 주관과 객관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심미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이 되어졌을 때는 예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미학이라는 용어 안에는 미, 심미, 예술 이렇게 용어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 심미, 예술 중에서 심미, 자유 혹은 경지, 경계 또는 의경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자유로운 구속됨이 없는 육아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선미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철학이라고 미학도 사실 철학인데 철학을 세 파트로 나누면 철학 또는 윤리학, 미학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철학은 진을 추구하는 학문이 있고 윤리학이라고 하면 설을 주로 추구하죠. 그리고 이제 미학이라고 하면 아까 그 미 혹은 심미 이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제가 막 용어를 막 구사할 때 조금 혼돈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0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간상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30분인가요 제가? 저희들이 40분이죠? 전체가 40분. 예, 그럼 저희들이 한 30분, 제가 눈평자가 10분.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쭉 페이퍼를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동양인들의 전통적 세계관은 천인합일 혹은 식물합일 이렇게 유학자들은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기 혹은 심과 물, 사단과 실정 등에 관하여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정감을 핵심으로 하는 정경합일, 천일합일 또는 정경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천일합일도 있고 정경합일도 있고 또는 지행합일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에도 관심을 갖는데 미학적 측면에서 태계 이황의 인격미학의 논리이지만 당연히 정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학은 인류 정감의 발생이나 특징, 표현 방식에 관한 학과입니다. 그것은 정신철학이자 정감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계의 학문은 정감이라는 심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계의 인격미학과 심미 자유에 관한 탐구는 근심과 즐거움을 기치로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태계의 인생 철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이번 대주제도 바로 태계 선생님의 어떤 사상의 확장에서 문화예술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41페이지로 가서 거기 즐거움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일단 거기 노노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 논에서는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완성한다고 말하는데 공자는 인격완성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사실은 공자님의 말씀도 많이 하고 또는 주도니 이야기라든가 주희 이야기를 많이 거론하면서 태계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태계 선생님이 이제 막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서 당신의 어떤 그 사상을 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처음에는 시로서 정감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악으로서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와 악은 바로 신미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이 있죠. 그래서 시에서 흥계하고 그다음에 예에서 쓰며 악에서 완성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한 파트고 그다음에 그 예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죠.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악으로 완성이 되는데 도덕과 어떻게 보면 그 미 이것이 아주 그 절묘하게 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하고 예에서 논인다고 하였는데 이 도덕인의 최종 단계는 예에서 논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인다는 거에는 도가도 있습니다. 유어 우리는 유어예 유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또 소유 유가 있죠. 그래서 유자는 같이 쓰는데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인데 그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얘는 정감이 인간이 선한 본성이 합하여야 됨을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증점 기상과 공안 낙처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사이트를 쭉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공자와 안자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뭐 이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글을 읽으면서도 증점의 기상과 공안 낙처하고는 아주 섬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현대인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하철을 타고 하다가 그거를 딱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현대인들한테 뭐 공자의 즐거움이나 아내의 즐거움 이렇게 하면 정말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즘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막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막 사람이 막 스스로 막 그 자기 생명도 꼭 이러는데 거기에 집은 사는 곳, 집은 사는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집은 사는 것이다. 집은 사는 곳이다. 사는 곳하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인 합의를 하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자연 천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아직 그거를 구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그 거기에서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그 정점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공안 낙처의 즐거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태계 선생님의 어떤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계는 논어의 공안 지락을 근원으로 하면서 주의 윤리와 신민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즐거움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천리를 획득하는 지락이고 두 번째는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전자는 도덕적 색채를 띤 덕과 미가 합일되는 즐거움이지만 후자는 그냥 단순한 심미적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사밀이 융합하는 신민합일의 경지입니다. 태계의 즐거움을 얻는 신법은 직역입니다. 따라서 태계의 인생 철학은 태계 선생은 구체적으로 실천적 말하자면 인간학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자연산수의 감흥도 포함됩니다. 송대 주돈이 글로서 도를 짓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예술 미 거기 속에다가 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대로는 정의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문해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도를 해친다. 또 그 유종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한유 같은 사람은 뭐 문의관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예요. 문으로서 도를 꿰뚫는다는 얘기는 도보다 문에 더 치중되어져 있는 거고 아까 여기 문의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을 통해서 거기서 도를 꼭 실어야 된다는 이런 그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완물 적정이나 완물 상지는 이렇게 이학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지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주인은 이 리는 진선미가 사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걸 분리되죠. 왜냐하면 천인합일이나 식물합일은 이렇게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선진 시대에 어떤 그 당시의 그 공자의 사상은 살아가는데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송대 이학은 그게 이제 그 인생론을 넘어서 우주로까지 막 등장하게 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하지만 이제 요거를 제가 가끔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술을 하는 거하고 도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관계없다. 근데 서양은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동양은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태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있죠. 반드시 기가 바랄 때 이가 타고 있어야 된다. 옆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찾을 때 유학 정신에서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진압하면서 전통 예술은 시대에 어울리는 창조적 변화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처럼 현대인의 삶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예 교육이나 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 서예는 하나의 기법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풍부한 도덕 경계나 인생 경계 그리고 예술 경계를 충사하여 자유로운 생명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문은 도학자인 태계의 즐거움이 정말 무엇냐, 그리고 도덕과 심리, 자유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인극이라고 하는 것과 활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은 정감과 락, 그리고 심리,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인극과 체형론과 그리고 소양, 4장은 활리, 쇠락적 심리 경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경전에 찾아보면 물론 이제 그 유학자이신 태계 선생님께서는 뭐 경전을 거의 뭐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논어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도덕적 화해의 즐거움이자 그거는 정감적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본성을 다하여 천리를 알고 신명을 공부하여 변화에 충돌하는 것이다. 즐거움은 마음의 지극함을 얻는 것으로 심미적 의미를 지닌다. 공자의 이는 인격 수양의 경지이자 우주 본체인 도의 구체적 체열이다. 그것은 진선미를 포함합니다. 공자는 여러 차례 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논어에서는 이렇게 군자는 타인의 미를 이루어주고 타인의 악은 나쁜 것은 이루어주지 않는다. 소인은 그런데 그 반대로 한다. 사촌이 땅이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타인의 미를 이루어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를 체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는 인에 종속되며 이는 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44페이지에 이렇게 공자는 즐거움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그 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보면은 거기 경전에 나와 있는 공자 논어에 나와 있는 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쭉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245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송명 이야기에서는 여러 경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뭐 여러 가지 경지가 있다. 그래서 주렴계 혹은 소강절, 정명도 뭐 이렇게 정의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심소요 부류의 경계가 쭉 나오는데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태계 선생이 바로 그러한 경지에 어느 정도 닿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썼습니다. 송명 이하가의 즐거움은 천일합일 혹은 무라일체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 고민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무라일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오자하고 나자가 항상 그 장자에도 나오죠.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오상아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자와 나오자죠. 나자는 어떻게 틀리기 때문에 그럴까? 왜 공자께서는 오도는 일이 관자라는 말을 썼을까? 했을 때 그것은 말하자면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아자 쓰면 소화를 이야기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별을 하니까 전체적인 큰 마음을 가진 나는 작은 마음 가진 나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그 궁금한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기 인용문은 이제 생략하고 그 인용문 밑에 속명이학과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천일합일이나 물화일체와 관련이 있는데 태계의 인격미학 중에서 경은 심미적 목적과 실천 방법의 기초를 가집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에서 태계 인격미학의 논리적 기점은 당연히 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계는 근심과 즐거움으로 삶의 방식을 삼았지만 즐거움은 모두 임금의 정감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줄에 태계가 생각한 즐거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천리를 얻는 지락이고 두 번째는 감성적이면서 자유로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전자는 약간의 그 도덕적 색채를 띠면서 심성을 함양하여 덕과 미가 합일되어 즐거움에 도달하는 과정이지만 후자는 순수한 심미적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 생략하고 마지막 단락하겠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도덕적 수양을 쌓아 천리를 인식하고 욕망을 제거하여 개인적인 한계를 벗어나 완선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본체력적 관점에서 우주적 질서인 소위원은 반드시 도덕적 소다현과 연결되는 점이 그렇습니다. 주의 이상적인 인격은 자유에 이르러 천일합일에 도달하는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주작 그 어뢰는 이학자 인격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기준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가장 높은 기준은 마음이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를 가리는 건데 따라서 그 즐거움은 인격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이학자들이 생각하는 성은 바로 본성이며 성과 천도는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움은 성의 정감적 체험으로서 천일합일이고 이때의 천일합일은 자유의 경지가 됩니다. 성을 향한 도에 도달한 즐거움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즐거움에 도달하면 심미적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경지이자 인격미학의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인용문 아래 태계는 성은 하늘의 도고 성지는 사람의 도임으로 자연이 원리대로 모습이 바로 천도와 합치된 성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인이며 거기 가는 것을 경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지라고 하는 것, 천도와 지도 그 앞에 공통점은 성자가 꼭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는 이루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계는 주의 공부 방법을 굉장히 또 중시했는데 태계는 형이상에서 형이하로 우주 본체로부터 인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태계 즐거움의 특징은 바로 실천 공부에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관 것도 아니며 사실은 마음과 사물의 상호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그렇지만 도덕과 순수 심미의 즐거움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와 태계는 즐거움의 목적과 즐거움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는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는 공안지락을 해석할 때 성인의 마음은 혼연히 천리이므로 비록 아무리 공공한 상황이더라도 즐거움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와 했습니다. 태계의 설명은 사실은 이와 좀 다릅니다. 태계 선생은 그 편집글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그 각주 30번 다룰 때 거기 방문양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방문양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 방법, 말하자면 노력, 예를 들어서 공안락처라고 하는 것과 증점의 즐거움과 공자와 안자의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이 증점의 즐거움은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렇게 방문양례가 혹시 없으면 이게 그 노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에 가면 태계 리기 심성론은 즐거움의 목적과 신비 실천 방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따라서 태계의 정감적 즐거움은 신미고 그것은 인극을 기초로 하여 인격미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극과 관련해서 아까 인격미학을 언급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극의 체형론적 수양 방법. 이 그런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쭉 보다 보면 상당히 편집글에서도 체형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안은 한참 그거를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체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불교 이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상 형이하 이런 게 다 체형론이잖아요. 본과 말, 선과 후, 그죠? 그러면 천과 인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체형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낙천을 해서 하늘과 하나가 될 때 이 관계들은 사실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극의 체형론적 수양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게 됐습니다. 송대 주돈이는 우주론과 윤리학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도덕 윤리를 위해 우주 본체인 리를 세웠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습니다. 주돈이는 사람이 귀한 것은 바로 태극의 도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제 주돈이 이번에 그 연기에 대해서 하냐면 퇴계 선생님 아우도 퇴계 신의 계자를 쓰셨는데 이 주돈이 이분도 또 연계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연계 선생. 그리고 그분은 연꽃을 좋아하는데 퇴계 선생은 매화꽃을 좋아하셨거든. 참 이상하다. 공통점이 있으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같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퇴계를 쓰거나 연계를 쓰거나 혹은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와 또 백매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매화를 좋아하셨다 이게 아니라 홍매도 있고 청매도 있거든요. 근데 퇴계 선생님은 반드시 백매를 사랑하셨다. 예? 분명히 이제 알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막 꼬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인격과 체형론, 여기서는 체형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제 태극도설에 보면 텅 빈 무국 있잖아요. 무국이 태극이다. 고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에서 음양으로 바뀌면서 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양법은 이 동을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정으로 가는, 그래서 정관 자득 할 때 정 고유적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아까 제가 박약회 회장님 말씀하실 때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선종에서 수양하는 방법 중에 참선하는 방법 중에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항상 방울 소리만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박학규 회장님께서 이용태 회장님이신가 그분은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는 호흡법을 꼭 집중해서 한번 해봐라. 저는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좋다. 왜? 자기가 호하고 흡하는 것이 음양관계잖아요. 네? 불어내고 다시 마시고. 근데 여기에만 딱 집중하다 보면 이제 호흡하는 그 자체도 못 느껴야죠. 그래야지 고유한 거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송대지 주돈이 일심, 주돈이란 이러한 인격 태극도설과 관련해서 거기서 정을 주로 해서 거기에 인극을 이렇게 세웠다. 251페이지 그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계는 이렇게 마음을 태극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체형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현상의 마음 뒤에 또 본질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죠. 그래서 그 인용문은 선유의 마음에 이때 편집글에 체형이 있다는 말 모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감.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감이라는 얘기를 물에 감동하는 것은 서양의 입장하고 동양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체와 객체의 사실적 만남, 인식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물을 딱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게 감을 하는데 동양인들은 시를 쓸 때 시인이 자연에 말을 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서양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양인들은 오히려 자연이 시인에게 말을 건다.
상호 서로 주관적으로 서로 협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체형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음양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시인이 자연에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또한 시인에게 말 하나가 되어 있고 천인무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적과 감, 그 다음에 동과 정, 그 다음에 이발과 미발, 그렇죠? 그 본성과 감정 모두 마음의 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계는 기대승과의 어떤 그 편집글에서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태계는 이제 또 수양식 측면에서 이렇게 체형을 달과 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는데 바로 이것은 성현의 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눈높이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계 선생님의 눈높이 교육, 공자께서도 최초의 눈높이 교육을 공자께서 하셨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 수준에 맞춰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태계 선생님의 이런 어떤 사상이 있으면 현재 뭐 문화, 예술, 뭐 정치, 경제 눈높이에 맞는 그 철학을 설명해야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채용 문제는 한 가지 전 이제 서예를 하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 여기 붓이 있고 여기 말하자면 종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채용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채용 관계가 되냐? 여기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씨가 붓이 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썼어요. 붓과 종이가 같이 그렇게 있을 때는 주체가 같기 때문에 이건 채용 관계가 되지만 여기 종이 여기 붓 따로 있으면 이거는 채용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버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활리. 그 리라고 하는 것은 살이 죽은 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리라는 말을 썼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최고의 예술은 자연에서 비롯되었지만,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거쳐서 다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최고의 그 가치거든요. 그것을 예술에서는 평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평담미, 평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비롯할 조자 자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자연스럽게 창조해야 된다 여기로 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쭉 넘기고 태계 선생님도 시를 참 많이 쓰시고 요즘에 시를 쓰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단어를 나열했다. 이런 단어만 나열했지 느낌이 없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여기 보니까는 현대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태계 선생님의 리가 그런 관점에서 현대의 서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따 토론 시간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냥 나오는 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말은 270페이지 있죠? 270페이지 요약문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의 즐거움은 공안 지락을 근원으로 하는 마음과 사물이 융합하는 신물합일이다. 공자가 정점을 칭찬한 영익이는 심성봉체와 정감체험이 합일된 이상적인 경지이다. 그 즐거움은 천리를 얻는 지락과 자유로운 인생의 감성적 즐거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과 신미의 즐거움이고 태계는 자연의 원리대로 사는 모습이 천도와 합치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바로 성인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특징은 심과 물의 상호작용인 실천경도에 있는데 유가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과 신비의 즐거움은 사실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태계는 인극을 세워 이렇게 채용관계로 설명하는데 인극을 태계 수양론의 본질인 경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인극은 태계의 도덕과 신미의 근원이었습니다. 태계는 마음을 태극으로 보고 그 마음은 하나이므로 본질과 현상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밑에서 여섯째 줄 태계의 지경이 인극과 활리를 통하여 리 혹은 도를 깊이 사세할 수 있다는 점은 미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대개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함을 통하여 도덕을 예술화하고 예술을 또한 도덕화하여 시로서
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시는 모두 도에서 발생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태계가 실천한 도덕과 신미의 즐거움은 바로 공자가 언급한 중심소욕부력의 다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